부모와 형을 모두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주사기로 눈을 찔렀다는 말도 있고. 진짜 나쁜 여자인 게 하려면 혼자서 하지 왜 애를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입원 기간 무지하게 짧죠. 짧죠. 이게 계획 범죄가 된 거예요. 우발적 범죄가 아니고 정당방위라든지 뭐 무죄 이런 말을 안 되는 말 하는 건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2월 12일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또 형도 죽이고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30대 김모 씨인데요.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이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고 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백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 사람을 죽인 그렇죠. 경위인데요. 네네. 그리고는 세 사람이 모두 친족입니다. 새벽 5시쯤에 이웃들에 따르면 굉장히 소란한 소음이 났다. 우는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까지 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부모와 형을 모두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살해 동기는 무엇이냐 했더니 가족이, 즉 아버지, 어머니, 형이 자신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된 양자라서 학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친자로 나온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또 본인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편의점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차려줬어요. 네. 근데 편의점을 하다가 안 하니까 부모들이 할 정도야. 그러니까 본인이 학대당했다는 건 주장이 안 되고 단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신과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전속 살해 플러스 살인죄, 형은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을 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래서 35년을 선고를 했고 전자장치, 부착장치 같은 경우는 10년을 차라고 선고를 했는데 이 피고인이 아마 제가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쉬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게도 차려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제3자는 알기가 어려운 정신병 증세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마도 망상이나 양성 증상이 심해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은 학대를 당했다라고 초기에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는 바는 없다고 없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심하면은 병원에 감금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면 되는 건데 치료를 안 받았었나요? 저렇게 심하게 할 정도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 폭력적인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동거 가족이에요. 네네. 다름 아닌. 특히 존속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프지도 않은데 약만 먹으면 정신이 멍해지는 이런 약을 부모님이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경우에 부모가 나를 해코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모에 대하여 앙심이 생긴 건 어쩌면 약물에 대한 강요일지도 몰라요. 보통 그래서 존속사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살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뭘 했었냐면 실제적으로 그 부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다렸고 또 그리고 엄마, 아버지, 형이 모이는 날 모인 날을 준비를 했었고 또 형기도 미리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넷에 뭘 검색했냐면 심장을 찌르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찌르면 빨리 사망하는 방법까지도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한다면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어떤 감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조현병은 만성장애란 말이에요.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만성적인 증상이 범행 당시에도 범행을 하는 데에 어떤 창란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을 하면
그러면 심신 미약, 심신 장애를 인정해주고 책임을 완전히 안 지는 경우도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계획성하고 정신질환적인 사고장애하고 이게 막 혼입이 좀 돼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 아마도 어떤 양성 증상의 증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 망상에 기인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오버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폭발해가지고 공격 행위를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판단 능력에 미비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강남역 사건처럼 너무 끔찍한 현장 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이 사건에서 그런 현장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서 아마 뭔가 감형을 하는데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조현병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조현병이 있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정, 한 지붕 밑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명확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현병이라고 다 폭력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90% 넘는 환자들은 폭력성이 없어요. 오히려 음성 증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적이지가 않고 이런 환자들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극소수가 현집증적인 피해 망상 같은 게 있는 네네. 사람들만 폭력적, 방어적인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사고장애가 심해지면 지금 이런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조현병 자체가 위험한 건 사실 아닙니다. 조현병 더하기 폭력적인 에피소드 더하기 피해 망상 이런 게 이제 조합이 있어야만 위험한 타입이 사실 되는 거죠. 요거를 정신과 치료 받을 때에 그걸 좀 명백하게 해가지고 아, 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되는 사람,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병원에 보호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남역 사건 이후에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자고. 왜냐하면 아무리 조현병이 있다 그래도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신보건복지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입원 치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족의 2명의 동의와 정신과 2명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 증상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태어날 수 그렇죠. 있게 예, 네. 그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약을 끊어버리고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법 입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찰에서 응급 입원 제도는 도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입건할 시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치장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다가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네, 그렇죠. 있도록 네, 그리고는 맞습니다.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시에는 행정 입원, 지자체의 장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연장, 있도록 네네. 그러나 그 입원 기간 무지하게 짧죠. 짧죠. 미봉책이죠, 사실은 네, 그게. 네, 네. 거기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도입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15살짜리 중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폭행해서 아버지를 뜯어 말리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가정폭력이 이유가 되는 존속살인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사실은 공모자다. 이렇게 어허.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언어장애가 있었는데 그 언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굉장히 구박을 하고 좀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생겨가지고 모친과 그 중학교 남학생이 같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계획 범죄가 된 거예요. 우발적 범죄가 아니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얘기인데 이 살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험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맞습니다. 보험 살해도 가능한 건데 거기에 뭐 제가 듣기로는 농약까지 먹였다는 말도 있고요. 네, 맞아요. 뭐 네, 주사기로 네, 눈을 네. 찌렸다는 말도 있고 네, 네. 잔인한 거죠. 그러나서도 깨어나니까 뭐 프라이팬으로 때리기도 했고 흉기로 찔러서 결과적으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도한 거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판이하게 다른 완전히 사건으로. 우발적인 살인이 네. 아니고 치밀하게 네.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변모가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양천구 사건이나 지금 이 사건이나 검색 기록이 있어가지고 뭐 네네. 사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검색을 한 살인의 사전 계획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사건도 이 엄마가 바늘로 사전에 미리 그 실명. 네, 실명. 아, 예, 예. 눈을 찔렀다는 피해자의 형제들의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에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사망한 그 남편에 대하여 여러 번 해코지를 한 이제 흔적들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엄여인 사건이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면 이번 사건이 엄매인 사건하고 이혼의 사건하고 벤치마킹 한 거네요? 아 그것까진 제가 아닌가요? 모르겠고요. 아니. 문제는 아들을 시켰다는 거야 아들을. 아, 중학생 아들을. 진짜 나쁜 여자인 게 하려면 혼자서 하지 왜 애를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애랑 같이 검색해본 기록 이런 것들이 아들 아이디로 지금 확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잔인한데 그렇다면 엄마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학생 아들은 살인 사건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네.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막 공모 힘회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불구속 송치할 거예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더 드러났긴 했는데 어찌됐든 전속 살해 이게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현은 않거든요. 혹시 이거 여담인데 교수님도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못하거나 신부를 말 안 들으면은 혹시 부모님한테 주워받거나 한 적 있습니까? 공부를 못했던 기억은 없고요 일단.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이거 조금. 저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중간점 이상 했는데, 우리 때는 부님한테 주먹으로 꿀만 맞는 거는 보통 사였고, 네, 네. 학교에서는 제가 약간 조금 세상을 넓게 봐가지고, 약간 일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엎드려 뻗쳐하고, 하나, 둘, 셋, 넷 때려요. 엄청 아픕니다. 네. 그 맞고 컸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두고 보자. 내가 어른 되면 가만히 있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졸업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리워. 이게 부모나 아니면 교사 이런 분들이 나를 잘 되라고 훈계 차원에서 네, 좀 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폭행은 매. 아니지만 매를 때렸는데 매도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 네. 얘기인데 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옛날에 과천에서 네네. 길 가는 쓰레기통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서 아주 발칵 뒤집혔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은 네. 좀 납니다. 시신들은 부모님의 시신이고 어우 저런.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앙심을 먹고 살해한 사건 그게 이제 유인석 사건인데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야심이 많으셨대요. 어머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사관학교 출신을 네, 회사 나왔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에게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별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신 아들들에게 이제 매달려서 첫 번째 아들은 완고한 부모님께 굉장히 반항심이 심해가지고 계속 집안에서 엄마랑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둘째는 온순히 때요. 원래는 클 때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마구푸시를 하는 노력에 의해 가지고 둘째가 오히려 대학을 더 잘 가고 큰아이는 이제 둘째만큼 공부에 성과를 보이지 못했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일종의 둘째에 대한 방패막이로 부모의 엄격함을 막아줬었는데 그 큰아들이 집을 나가서 독립을 했답니다. 그러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완고한 군인 출신이니까 완고했겠죠. 네. 아이한테 스파르타식 교육도 시켰다고 하고 어머니는 감싸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 신학을 핑계로 대가지고 아이한테 학대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자 학대를 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살해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전날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방에 있다가 어머니를 먼저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둔기, 망치라고 하는데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4시간 후에 아버지를 아버지를 또- 살해했는데 네. 본인의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네. 어머니는 원한이 있어가지고 살해한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원한보다는 혹시 아버지가 깨어나서 어머니를 목격하고. 살해한 걸 알게 되면은 네. 혼내거나 그런 게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한다면 이모 씨는 실질적으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부모가 커서는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학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난 네, 일을 네, 네. 끄집어내가지고 네.
부모를 살해했을까? 이거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피학대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다음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이런 게 외국에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재판 과정 중에 인정이 되든 안 되든 피학대 아동 증후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증후군으로? 네, 정신을 놓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심신미약으로. 네. 자, 그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 방해라고 한다면 현재 급박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그 학대받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해도 사람을 죽인 거는 최고의 범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에 상응한 범죄를 받되 참작하는 건 마치 정당방해라든지 뭐 무죄 이런 말 안 되는 말 하는 건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특히 피학대 구성원,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흉기를 뺏기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보통 가해자들이 막 흉기를 휘두르다가 탁 땅에다 떨어뜨리고는 제풀에 지쳐서 확 잠이 쏟아질 때 그 떨어진 흉기를 들고 찌르는 수는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네, 급박한 우리나라는 끝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됩니다. 해주는데 네네. 영미권 국가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생명의 위협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한 번 다. 인지하지 못하기 연속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 위험성이 지금 조금 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흉기를 놓은 거니까 계속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느껴서 그래서 즉시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게 즉시일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저도 교수님 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좀 넓게 인정을 하자. 너무나 편협하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양상이 돼. 억울한 피해자가. 약자들은 참 이게 방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가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그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가정폭력 사건을 그냥 그렇고 그런 흔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뚜껑을 열고 정말 피해자가 만성적인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든지 아니면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이런 살인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미리 좀 상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찰권이 민사 관련은 개입 못하게 돼 있고 가정사도 가정 내에는 개입을 참 어렵죠. 힘듭니다. 네. 물론 가정폭력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게 되면은 또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력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상담센터에 상담하면은 상담을 원활히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즉 법 집행보다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사회에서는 상담기관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싹을 잘라야 되지 문제가 커진 다음에는 늦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사회에 있는 상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건 수정에서는 양천구에서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과 대전에서의 존속살해 사건 두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희망이들도 존속살해를 막는 방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